5.18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43주년이 되는 5.18 음, 5월 18일 다시 찾아왔는데요. 음.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 참석을 해서 2년 연속 광주를 찾아서 기념사를 했는데 한 5분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중에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다.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승, 5월 정신 계승을 강조했고 또 5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도 언급을 했어요. 네. 이 5월 정신, 자유 민주주의, 이 헌법 정신 다 연결지어서 어떻게 보면은 화합, 통합의 메시지를 냈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좀 어떻게 기념사를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일단은 네. 2년 연속 그 5.18 기념식을 찾았다는 거는 평가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내일 출국하는 날이기 때문에 네.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일단은 왔다. 이 왔다. 자체는 평가합니다. 아, 잘했어요. 잘했고 음, 또 그 5월 정신을 강조하면서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네, 이런 가치를 강조했다. 그다음에 유공자와 유가족분들에 대한 위로, 영령들에 대한 추모, 네, 이런 거는 손색이 없어요. 뭐 이런 것들은 보수 대통령 칭호는 비교적 잘된 일이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 것도 잘된 일이다. 이 부분은 평가를 해줘야 되겠네요. 네. 그런데 네.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맥락에 맞지 않는 부분을 내가 조금 지적을 해드리면 예, 어떤 게 있습니까? 맥락이 5월의 맞지 않는? 정신이 네. 호남의 산업적 성취와 경제 발전으로 승화되고 있다면서 이 5월 정신이 네. 호남의 자유와 혁신을 바탕으로 AI와 첨단 과학기술 고도화를 이뤄내고 이런 성취를 미래 세대에게 계승시킬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 제대로 뒷받침하겠다. 자, 이 말을 한번 보죠. 네. 아니 그냥 AI 첨단 산업 기술 고도화 그다음에 저기 산업에 대해 뒷받침하겠다. 이 말은 그냥 하면 돼. 근데 이게 5월 정신하고 뭔 상관이에요? 5월이라면은 그 단호하게 어떤 그 억압과 폭압에 맞서 가지고 저항을 해 가지고 네. 어떤 하나의 어떤 인간으로서의 품격 또 고귀한 희생과 용기 이런 것들을 지킴으로써 이 나라의 정신적 기초를 형성한 네. 말하자면 이건 5월에 우리가 기념해야 될 게 있는데 여기에 인공지능이 왜 나와? 첨단 과학기술 고도화 이거니까 괜히 저 광주 시민들 혹할 만한 거 네. 이런 거 하나 던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하.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예. 사상 기념사식에 올해 안 갔다고.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예. 대독을 대독을 했거든. 했죠. 저기 추념사를요. 네. 그때 제주도에서 똑같은 말이 나와요. 대통령이 대독한 추념사에. 맞아요. 그랬던 것 예, 같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 AI 첨단 기술 반도체 기업이 예. 이곳 제주도에서 활동하고 네. 그래서 지역 사회 발전을 이루도록 하겠다 그러거든. 그거 듣고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맞지 않는. 아니 뭐 전국이 다 AI 뭐 제주도 가서 여기서 AI 첨단 기술 반도체 광주 가가지고 AI 인공지능 첨단 과학기술 고도화 아니 이 사실은 추모를 하고 추념을 하고 그런 자리고 그런 기념사인데 AI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글쎄 항상 AI를 강조하네. 그런데 이게 어떤 AI냐 예. 지금 뭐 반도체다 AI다 뭐 인공지능이다 다 좋은데 네. 이게 도대체 어떤 AI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기 AI가 이게 디스토피아인지 유토피아인지 모릅니다 이거. 근데 지금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챗 GPT가 나오면서 뭐 바드 구글에서 나왔고요. 빙 이것도 이제 MS에서 밀고 있는 건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AI 그 챗 GPT를 네. 개발한 오픈 AI가 지금 구글에 근무하는 제프리 헌튼 박사가 개발한 거거든요. 그걸 생성형 AI라 그래. 네. 생성형 생성형. AI. 이거 길게 나오죠. 보면. 그러니까 언어의 맥락을 학습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챗 GPT를 오해를 많이 하는데 거기다가 지식을 물어보면 안 돼.
예를 들면은 그 저 뭐 김종대가 누구야, 뭐 이런 김종대가 식 누구야? 박정호가 누구야, 네. 이런 거는 그냥 구글의 검색창으로 알아보셔. 그게 정확하니까. 우리가 이제 하던 대로 구글에 물어본다. 검색창에. 네. 근데 챗GPT는 그런 걸 묻는 데는 별로 유용하지 않고 그래요? 실제로 몰라. 음, 그게 아니라 뭘 물어봐야 돼요? 저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네네. 저기 어떤 민주주의가 현대에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권위주의로 회귀하면서 네. 자유를 강조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 어, 오, 고차원적인 질문을. 이렇게 맥락 있는 질문, 맥락이 있는 거, 네. 이거에 응답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저 한국 대통령의 5.18 저 기념사 한번 써봐. 이러면 잘 써. 거기는 AI 얘기가 없겠죠? 그저 5월 정신과 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고 네. 그런 어떤 성취가 국민들에게 어떤 자부심을 줬으며 또 미래에 무엇을 계승할까, 이 논리가 나온다니까요. 이 논리가 그렇게까지 나오나요? 나와요. 3.1절 기념사 내가 써달라 했더니 아. 저 윤 대통령 3.1절 기념사보다 낫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어. 챗GPT의 역할은 맥락을 짚어줌으로써 하나의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지식을 묻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랬는데 이 챗GPT를 자꾸 얼마나 똑똑한지 보겠다 그러면서 자꾸 지식을 물어보니까 엉뚱한 답변이 나오거든. 물론 그거는 이 인공지능의 불완전성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오해를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것도 잘 최근에 몰랐던 챗GPT 예. 4 버전이 나왔다고. 네. 여기서는 이제 언어 장벽마저도 사라졌어요. 대부분 정확한 답변을 얻으려면 3 버전에서는 영어로 질문을 해야 좋은 그렇죠. 답변을 얻었는데 네, 영어로. 한글 데이터가 부족하니까. 네. 근데 지금 그것도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난달에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진 건데 이때 놀라운 반전이 생긴 겁니다. 반전이요? 이 아까 얘기한 제프리 힌튼 박사가 네. 구글에 사표를 냈어요. 왜요? 어디 스카우트 받았나요? 아니 이제 더 이상 개발 못하겠다. 아니 이 인공지능의 대부가 네. 왜 사퇴를 했냐고. 지금 한창 흥한 상황인데 너무 인기가 위험하다. 위험하다. 여기서 개발이 더 되면 위험하다. 이거예요 이유가. 그러니까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지금 학습을 하면서 이렇게 그 인공지능이 빠르게 진화하는 이 초지능으로 지금 진화하고 있는데, 네.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른다는 거야. 모른다고요, 우리가? 어느 날 인공지능이 우리보다 더 똑똑해져서 우리를 통제하고 네.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른 채 그 세계로 넘어간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지금 무서운 흥미롭네.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네. 거고, 그 내가 연구를 하지 말아야 다른 사람들도 이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 원칙을 더 엄정하게 새기고 해지. 내가 계속 이런데 속도를 높여가지고 이 인공지능 발전을 촉진할 수가 없다. 얘 위험하다. 이렇게 하는 비관론자입니다. 네. 물론 여기에 대한 반론도 있어요. AI는 여전히 인간의 통제를 받게 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많은 노동자들에게 활력을 줄 것이다. 그런 생산성과 혁신에 좋은 에너지가 더 우세할 것이다. 네. 이렇게 낙관론을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이분 얘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저기 그 사실은 무기에 적용됐다고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무기에. 그걸 AI 자율무기라 그래. 자율무기. 자율무기. AI 무기. 자율무기. 네. 그랬는데 미국과 중국이 지금 국방 차원에서 AI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윤리적으로 이 인간의 개입 없이 네. 자율무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살상 행위를 하는 이걸 아직은 규제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야겠죠. 그래서 5대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DIU 미 국방혁신단에서 발표한 인공지능의 5가지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인간의 통제 가능성이에요. 그다음에 설명 가능성, 네.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데 이런 규제가 없이 만약에 중국이 인공지능 자율무기를 개발했다. 그런데 이제 대만 해협에 위기가 벌어졌는데 미국 드론하고 중국 드론이 맞붙었어. 그런데
인간의 통제를 받는 미국 무기가 유리하겠어? 통제를 받지 않고 지가 판단하는 중국 드론이 유리하겠어? 왠지 중국 드론이 유리할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먼저 결심하고 먼저 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야, 인정사정 미국 볼 것 없이. 드론은 인간한테 물어봐야 되는 네. 거지만 중국 드론은 안 물어볼 거 아하. 아니에요. 그러면은 중국 드론이 유리하겠지. 유사한 무기 체계일 경우에. 그렇네요. 예. 빠르고. 또는 무인 탱크가 네. 무인 포가 서로 대치하는데 음. 누가 어느 쪽이 유리하겠냐는 거예요. 아, 인간 통제가 없으면 더 신속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윤리 기준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통제 하에 둘라니까 그 인공지능 성능을 제한하게 될 것이고, 네. 그러면 이런 제한이 없는 놈이 더 유리해질 거 아니에요. 이게 전쟁만 그렇겠냐 이거야. 모든 산업, 모든 영역에서 기업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 기업도.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지배는 한 번 시작되면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시작이 되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와. 기계에 우리 판단을 아웃소싱을 해줘야 그게 이기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 조성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어떤 그 기업이 무기 체계 적용을 하면서 이게 기업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 AI가 기업의 성공을 위해서 무엇을 학습하겠냐는 거예요. 물건을 이제 팔아야 되니까, 많이 팔아야 되니까. 팔 수 있는 그 마케팅.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갖다가 소비 심리를 자극하는 이런 알고리즘이 이제 발달이 되는 건데. 그렇겠네요. 그런데 캐시 오닐이라는 그 하버드대 종신 교수가 있어. 네. 이 사람이 낸 책이 올해 3월에 하나 번역이 됐는데 일컬어서 쉐임 머신이라 돼 있어. 책 제목이. 쉐임. 수치심 기계. 예. 수치심 기계. 잘 봐. 오늘날 현대 광고가 어떻게 되냐. 이분의 통찰력을 잘 보라고. 네. 미국인의 40%가 비만이에요. 뚱뚱하다. 네. 그런데 이 저자도 비만자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 동네 마트에 가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점원으로부터 잊을 수 없는 수치심을 당한 거야. 그날 마트에서 설탕하고 밀가루를 샀대. 네. 그런 다음에 계산대에 올려놨는데 점원이 딱 보더니 아니 당신 체중이 얼마인데 이런 거 사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야. 점원이요? 이랬는데 이 말에 엄청난 수치심을 느낀 거야. 화났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화냈을 것 같은데. 근데 저항을 못한 거야. 그 순간. 그러니까 저 점원의 입장에서는 아니 뚱뚱한 네가 이렇게 고칼로리를 사가면 어떻게 해 하고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한 건데 이게 상식이라 그렇게 되니까 그 억압의 기제에 저항을 못한 거야. 그런데 미국의 헬스케어 있잖아요. 네. 건강에 대한 투자가 미국 GDP의 20%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산업이 엄청 각종 의료, 헬스케어 이런데 그 중에 가장 번성하는 게 헬스케어, 그 다이어트 네. 관리해주는 회사거든. 그런데 여기서 광고 내용이 날씬해져서 당당해지고 싶지 않느냐. 그러니까 뚱뚱하다는 건 수치스러운 거다. 암묵적으로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야. AI가 그렇게 쉐임 머신 역할을 그렇지. 한다. 그러니까 예. 아까 그 마트의 점원이 자기는 의도하지 않아도 당연히 뚱뚱한 건 수치스러운 거야. 이렇게 인식이 돼 있듯이 헬스케어 업체가 이걸로 돈을 버는 거야. 그러니까 수치심을 자극해서 돈을 버는 거야. 자동차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당신이 이 차를 타서 누리는 품격을 생각해 보세요. 뭐 그런 식의 광고들이 많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사면 내가 어떤 얻을 수 있는 이미지, 그러니까 사회적 위치. 이 차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야. 너의 인간의 격을 높여주는 거야. 공부 못하는 애들은 이런 차 못 타. 암묵적으로 깔려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업의 그 영업 행위는 대다수가 수치심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기업은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런데 이런 헬스케어가 GDP 20%를 쓰는데 그럼 뚱뚱한 사람이 줄어드느냐? 안 줄어들어.
계속 그래가지고 시장이 남아 있네. 광고를 예. 아주 알고리즘을 교묘하게 짜는데 음. 그 저기 다이어트를 자기 회사의 프로그램대로 해가지고 70%가 체중이 감량됐다고 선전을 해 네. 회사가. 음. 그런데 그 광고를 캐시 오닐 저자가 다 검색을 다시 해본 거야. 어. 검증을 해봤는데 예. 어느 정도 다이어트를 성공하고 나서 조금 있다 요요 현상이 온다고. 그래서 체중이 다시 늘어. 다시 늘어. 이 통계는 빠졌다고. 아. 이 야, 통계는 그것도 빠졌다고. 교묘하네요. 어. 아. 그러면은 네. 수치심을 자극해서 엄청난 돈은 벌었지만 비만자는 그대로인 거야. 그 오히려 산업 생태계는 남아 있는 거고. 이 다이어트의 역작용으로 체중이 더 늘어난 사람이 실제 끝까지 해서 체중 줄인 사람보다 많아. 허. 차라리 없으니만 못하는 회사야. 네. 그런 회사가 수백 개야. 음. 걔들이 다 무얼로 먹고 사냐? 수치심으로 먹고 사는 거다. 그러면은 인공지능이란 게 있는데 네. 이게 뭐냐면은 이 저자는 그 수치심의 맥락, 인간의 가장 약점을 학습하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대다수의 기업 또는 투자 회사, 네. 증권회사, 자동차 회사, 음. 헬스케어 회사 등등등등등등 무수히 많은 그 시장에 일어났던 기업들이 인간의 수치심을 교묘하게 자극하는 쪽으로 인공지능이 이제 학습이 되기 시작한다. 네. 거기서 나타난 게 뭐냐면은 수치스러운 집단과 당당한 집단을 일단 경계짓고 아하. 인간의 등급을 짓는 예. 이런 어떤 그 저 우리 내면 우리 본성 안에 있는 차별 의식을 학습해 버리는 거지 얘가. 야, AI가 그걸 합숙하면은 더 교묘하게 우리 그렇죠. 사람들의 심리를 파고들어서 음. 뭐 회사 입장에서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게 만들어 준다든가 그렇게 할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그래서 이 캐시 오닐 박사가 쓴 또 다른 유명한 책이 대량살상 수학무기야. 이거 대량살상 무기라는 거예요. 이게 알고리즘이라는 게. 알고리즘 자체가 그리고 사실은 예. 군사 무기도 앞으로 그런 쪽으로 진화된다니까요. 그렇겠네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데. 네. 자율 무기를 안 쓰겠어? 더 빠르고 적을 제압할 수 있게 된다면 더 효과가 좋은 성능이 좋은 문제는 AI를 개발했겠네요. 거기서 나오는 치명적 결과에 대해 인간은 어느 정도 책임을 느낄 거냐. 이 불편한 질문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가지고 예. 이 저기 제프리 헌튼 박사가 이 오픈 AI 생성 AI를 개발한 그 대부가 여기서 멈추자 아. 이랬는데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네. 테슬라의 그 저 일론 머스크가 예. AI 개발을 모든 기업이 6개월간 개발을 중지하는 협정을 맺자고 제안했어요. 이거 지금 너무 위험해지고 있다 이거. 그래요. 이게 너무 위험해지고 있다. 지금 이대로 계속해서 가면 직진하면 안 된다. 아,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네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 같은 나라는 이 AI에 대한 윤리 규범 만드는 이게 AI 개발 못지않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부에는 5개 그 지침이 있는 건데 네. 우리는 지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한 AI라는 철학적 기반이 없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아하. 무엇에 쓰는 무엇? AI인가? 그리고 그것의 의미가 뭔가? 네. 그런데 뭐 제주 가서도 AI, 아. 광주 가서도 AI, 외국 가서도 AI. 아니 그러니까 AI의 무엇? 예. 그것을 통한 어떤 사회 발전? 그게 빠졌네요.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챗GPT에 열광하시고 우리도 AI로 가기는 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 기술 사회에서 네. 이 AI에 의해 도전받는 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이에요. 한나 아렌트가 그것을 인간에 대해 가지고 그 본성을 그 전체주의 기원에서 밝힌 거는 크게 2가지 층위로 돼 있습니다. 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나무가 있으면 줄기, 가지, 잎, 열매는 보여. 그렇죠. 그런데 뿌리는 안 보여. 땅 그건 아래 있으니까. 땅 아래에 있는 거야. 네. 그런데 이 보이는 영역에서 인간의 행동, 본성은 어떻게 표출되냐 하면은 작업, 노동,
그다음에 저기 사회적 행동. 네. 요 세 가지로 표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이제 사회에 참여하는 그 방식이 작업, 노동, 사회적 행동. 요 세 가지의 패턴으로 구성돼 있고 그럼 네. 또리에 해당되는 그 심층은 어떻게 돼 있느냐? 사유, 네. 의지, 의지. 열정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유는 나와 내가 대화하는 거거든요. 네. 의지는 바깥을 향한 거예요. 또 열정이랑 사랑 네. 이런 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보이는 데 있는 안 보이는 거거든. 데 있죠. 그래서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본성을 구성해낸다고 본 거야. 이게 한나 아렌트의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이건 인간적 가치라 그랬던 거예요. 그랬는데 AI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 사유에 개입을 한다 그럴 때 네. 지금 저기 개발되고 있는 또 일론 머스크가 개발한 기술 중에 하나가 저기 뇌 기계 인터페이스 아닙니까? 생각만으로 기계를 작동하는 네. 이 단계에 가서는 내가 어디까지가 난지가 이게 이제 이 인간성이 자칫하면 위협받을 수가 있는 거지. 야. 해체될 수가 있는 거지. 아니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마치 SF 영화 한 장면을 좀 보는 듯한 느낌. 영화에서 그거를 언젠가 봤던 지금까지 느낌. SF 영화에 나오는 얘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우리 생활에서 보여지고 있는 패단을 주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네. 지금 배달 라이더들이 있어요. 배달 라이더들의 진짜 애로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맨날 국회 앞에서 펼침 막 펴놓고 하는 거는 뭐 AI가 자영업자로 돼 있으니까 우리도 노동자다. 또 어떤 사회적 복지와 수수료 정상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만난 AI들은 의외로 다른 얘기를 해요. 그래요? 그게 아니래. 저기 통제당한다는 느낌이 제일 힘들대. 그 배달 기사분들 만나봤더니 예. 그게 뭐냐면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데 내가 잘하는 길이 있고 내가 중국 배달도 오래 저 길로 가는 게 더 나아 이러는데 딱 그 길로 가면은 벌써 휴대폰으로 연락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왜 경로를 벗어나십니까? 그리고 배달하다가 내가 어찌 해가지고 이 집에 커피가 맛있어. 그 앉아서 커피 한 잔 하고 있다고 지금. 그럼 또 연락 와. 왜 안 움직이십니까? 그러니까 말은 자영업자인데 네. 노동자보다 더 통제당하는 개인. 노동자보다 과거의 노동자보다 훨씬 강하게 통제당하는 그렇겠네요. 자긴 자영업자가 된 거야. 네. 이렇게 되니까 이건 노동자도 아니고 자산가도 아니고 네. 그러나 통제당한다는 이 느낌이 가장 힘들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뒤에 만약에 AI가 있게 된, 지금 뭐 사실은 이것도 보면은 그 최적 경로를 파악하고 있는 그 시스템, 인공지능이죠. 그렇죠. AI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일종의. 그다음에 우버 택시가 뉴욕에서만 7명의 그 우버 택시 그 콜을 받는 네. 택시 운전사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아하.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사실 우버 택시가 있음으로써 더 많은 그 승객 수요를 찾아낼 수 있고 거기에 더 많은 운전사가 투입돼서 총체적 복리는 증진되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었단 말이죠. 예. 근데 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지? 뉴욕의 우버 왜 그랬을까요? 택시가 네. 통제당하면서 정작 거기서 뽑아낸 노동의 이익을 그 우버 플랫폼에 수탈당하고 자기는 더 강한 노동에서 통제를 당했기 때문이에요. 네. 이겁니다. 진짜 승자는 인간이 아니에요. 알고리즘이요. 알고리즘 AI. 알고리즘 AI 그리고 이런 수학 무기를 네. 확보한 대형 플랫폼 기업이 승자가 되는 거죠. 여기가 승자가 되는 거고 소비자와 그 노동자는 네. 결국은 종속되는 거지. 이게 만약에 이제 AI의 발전이 급속도로 또 발달하게 된다면 이 우버 사례 아니면 배달 기사 사례 이건 어떻게 보면은 초기에 AI의 폐해라고 볼 수 있는데 더 큰 폐해로 다가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모든 우리 삶이 생활이 다 통제당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제당한다는 느낌이 이게 내가 판단의 자율적 주체라는 느낌이 억압당하는 느낌이거든요. 네. 그 배달 라이더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왜 저기 문 앞에 그 택배 배달한 거 놔두고 사진 찍어서 전송까지 해야 되거든 요즘은요. 그렇죠. 예, 옵니다. 모든 과정이 통제입니다. 아, 통제예요. 그러면서 어떤 그 사유와 의지와 네. 나의 주체적 판단의 영역 음. 이게 눈에 안 보이는 한나 아렌트가 얘기한 인간의 본성의 그 저기 저 내면적 층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네. 이게 침식되는 거예요. 하. 이게 침식됨으로써 인간의 본성에 위협을 받는다. 그런데 이거를 이런 방향으로 챗GPT까지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네. 앞으로 저기 생성 AI가 여기까지 이제 치고 들어와서 초지능을 형성할 때 지금 잠깐 여기서 멈추자. 네. 여기서 개발 좀 우선 멈추고. 지금 우리가 무슨 논의해보자. 짓 하고 있는 거냐. 음. 이것에 대한 그 치열한 자기 성찰이 시작이 되는 거지. 이것이. 야, 그러니까 AI 시대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지만 예. AI 개발 속도 이거는 워낙 지금 빠르게 가고 있는데 예. 정작 중요한 것은 AI 시대의 윤리적인 철학적인 고민을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된다. 그 그렇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예. 그런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광주 아니 난 윤 대통령한테는 그거 기대 안 해. 저기 아유, 그리고 얘기할 수도 아니 있죠. 내가 이런 철학적 성찰은 우리가 하자고 드리는 말씀이지.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한테까지 뭘 기대해요? 네. 저분은 제주도 가서도 저 얘기하고 광주 가서도 그래요. 지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혹시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AI가 그걸 AI가 가르쳐 줘야 돼. 자꾸 내 얘기 하시네? 저는 이런 존재예요. 당신의 인간성, 인간의 본성을 내가 개입할 거예요. 이렇게 AI 같은 인간이요. 그러니까. 예. 자, 참 오늘 뭐 5.18 기념사 얘기를 하면서 AI가 나와서 저희가 이 지금 얘기까지 쭉 이어왔는데 예. 중요한 얘기고 우리가 꼭 다뤄야 되고 알아야 되는 그런 말씀도 해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어우 너무 이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댓글로 달아주고 계시고요. 예. 이 철학적인 윤리적인 고민은 아마 저희가 계속 해 나가야 될 거다. 네. 화두를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이런 말씀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